김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혁입니다. 요즘 극장을 가면 온통 덩치 큰 영화들 일색인데요. 블록버스터보다 질리신 분들을 배려해서 저는 작고 달콤한 영화로 준비했습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희한한 액션과 미스터리가 담긴 작품이죠. 저는 본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시네마 천국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케이크 좋아하시죠? 마리 앙뚜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란 말을 해서 민중을 분노케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케이크는 일용할 양식이라기에는 사치스러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사치스러운 음식은 특별한 날의 가치를 높여주는 소중한 장신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씁쓸한 인생도 단숨에 달콤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달콤한 케이크를 통해 성장하고 극복하고 화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쓰디 쓴 인생에 떨어진 한 방울의 달콤한 시럽 같은 영화 양과저점 코안도르를 만납니다. 요가시店코안도르. 이 영화는 도쿄의 인기 양과자점인 코안도르를 무대로 등장인물들의 꿈과 희로애락을 담은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백야행과 신의 카르테 같은 작품으로 일본 내에서 호평받은 후카가와 요시히로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고요. 하나와 앨리스 그리고 플라버스 같은 작품을 통해 국내에도 많은 팬을 거느린 여배우죠. 청순미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오이 유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길모퉁이 양과자전 코안도르 앞에 해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여인이 보입니다. 우미君は どこですか? 우미君? ここで働いてる海千尋くんです。あの子の知り合い？でもただの知り合いじゃないっていうか、いい名付けっていうか、二人の仲は地元じゃみんな知ってるっていうか。確かに働きたいって来たけどもういない。どうしてですか? 결혼할 사이라면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둔 것조차 모를까요? 좀 이상하죠? 남자한테 차이고 또 혼자서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어보지도 않은 것까지 줄줄 떠들어대는 걸 보니 좀 눈치가 없는 타입 같기도 합니다. 찾는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야 정상인데 왜인지 그녀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스만 나츠메. 연인을 찾아 저 멀리 카고시마에서 올라왔습니다. 帰ればいいじゃない。海くんがいなくっちゃ帰っても意味がないから。ここで働かせてもらえませんかね? 난데없이 나타난 남자친구를 내놓으라더니 이번엔 일자리를 내놓으라며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素人じゃありません。私ケーキ屋の娘です。店のケーキは全部私が作ってました。 부모님이 운영하는 카고야마의 케이크 가게에서 빵을 만들었다며 본인의 솜씨에 무한한 자신감을 보이는 나츠메. 그래서 일단 기회를 줘보긴 하는데요. 과연 어떤 케이크를 내놓을까요? 얼핏 모양만 봐도 좀 지나치게 소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あんたのケーキが美味しいと言ってくれるところに行きなさい。探せば働くところなんていくらでもあるから。 그렇습니다. 고향에선 그녀의 솜씨도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도쿄.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양과자점 중 하나거든요. 처음엔 자신의 케이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나츠메. 그러나 이곳에서 파는 케이크를 맛본 순간 바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레벨이 다른 거죠. ここで働かせ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어찌됐든 나츠메는 결국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가장 말단 견습생이지만 말이에요. 남자친구를 찾을 때까지 머물 곳이 생긴 나츠메. 마리코さん. 그런데 과연 좋은 일만 있을런지. 뭐요? 무뚝뚝한 동료는 그녀를 반기지 않고 これ全部塗ってないの? すいません。うちは失敗したケーキは全て担当者が食べんの。あんた1週間は毎食この生地食べなさいよ。 하는 일마다 실수 연발에 야단만 맞습니다.
悪くない。裏ごしで。 그러나 성실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나츠메는 좌절하지 않는데요.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며 낯선 도쿄 생활에도 적응을 해나갑니다. おすすめのケーキは候補をいくつか出してもらえるよう店にお願いしています。候補が出た時点 이 남자는 코안도르의 단골인 토무라 루타루인데요. 양과자전 가이드북을 써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한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その人はね、元伝説のパティシエ、戸村良太郎。今は評論家かな。 어떤 이유에선지 파티시를 그만둔 이후론 다시는 케이크를 만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伝説とか言われたって途中で投げ出したんでしょ。どうしてパティシエ辞めたんですか。意味がない。俺にはケーキを作る意味がない。 토무라는 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대해 의미를 잃게 되었을까요? 한편 코안도르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결과 큰 만찬회에서 디저트를 담당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일까요? 사장인 요리코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2ヶ月もお店閉めたらお客様から忘れられちゃうわ。店を閉めるんですか。最低でも2ヶ月はギブスが取れないって。 양과자점이 2달이나 문을 닫는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젠 코안도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대로 문을 닫게 되는 걸까요? 이 영화 양과자점 코안도르는 인생의 쓴맛에서 출발하는 작품입니다. 약혼자를 찾아 시골에서 도쿄로 온 나츠메는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들을 하나 둘씩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자친구 우미는 이미 그녀에게서 마음이 돌아섰던 겁니다. 그러니 새 직장을 구하고도 연락 한번 안 했던 거겠죠.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츠메는 그를 찾기 위해 코안도르에 머뭅니다. 그렇습니다. 도입부에서 나츠메에게 중요한 건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과거입니다. 영화는 점점 그녀가 자신의 현재를 발견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으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현재를 발견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성장을 위해선 여러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남자친구가 떠난 것을 알고 도쿄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빵을 만드는 것도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귀여운 시골 처녀 나츠메는 조금씩 상처를 입지만 그만큼 커나가기도 합니다. 한편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 다음으로 비중 있게 다뤄진 인물인 토무라 역시도 나츠메처럼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인물인데요. 그가 전설적인 파티시였던 시절 그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급하게 주문받은 케이크를 만드느라 딸을 데리러 가지 못했고 혼자 아빠를 찾아가던 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이후로 그는 케이크를 만들지 않는데요. 만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필요에 의해 빵을 만들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 케이크는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기쁨이자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살고 있는 토무라를 자꾸만 현재로 불러내는 것도 역시 나츠메인데요. 사장의 입원으로 코안도르가 문을 닫게 되자 나츠메는 토무라를 찾아갑니다. 코안도르의 셰프になってください。何でもお手伝いしますから。ダメだ。あの店を守りたいんです。助け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戸村さんしかいないんです。無理だ。無理か無理じゃないか。やってみなきゃわからない。迷惑だ。帰ってくれ。 그는 과연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또한 코안도르는 비밀스러운 사연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양과자점의 사장인 요시코와 파테슈의 줄리앙의 러브스토리가 케이크에 올려진 시럽처럼 이야기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따라 프랑스에서 낯선 일본까지 온 순정남입니다.
디저트의 달콤함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빵입니다. 오븐에서 나오는 따뜻한 빵부터 코팅 시럽을 예쁘게 차려입은 조각 케이크까지 영화 속에는 산뜻하고 달콤한 질감의 과자들이 마치 관객들의 손길을 기다리듯이 맛깔스럽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매일 비 오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태양이 가득한 날만 있을 수도 없죠. 코안도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곳을 들르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희로애락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코안도르는 길모퉁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에서 나왔는데요. 길모퉁이를 돌다 우연히 만나게 되는 달콤한 케이크처럼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처럼 만나게 되는 기쁨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자와 인생을 다룬 달콤한 영화 몇 편 더 살펴볼까요? 우선 우리 영화 중에서는 일본 만화를 각색해서 만든 서현 골동 양과자점 앤티크가 있겠습니다. 케이크와 남자는 맛을 봐야 안다 라는 카피로 먹어보기 전에는 맛을 알 수 없다는 케이크처럼 다양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네 남자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줄리엣 비노시가 주인공을 맡았던 초콜릿도 떠오릅니다. 이 작품에서 초콜릿은 전쟁에 지쳐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마법 같은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소재로 한 영화들에서 음식은 삶의 시름을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가져다주는 기적적인 힘을 보여주는데요. 달콤함, 씁쓸함, 새콤함. 우리가 입으로 느끼는 이런 다양한 맛들, 그 맛 자체가 어쩌면 마법이 아닐까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멘토, 바로 정신적 스승입니다. 전설적인 파티시에 토무라나 코안도르의 여사장인 요리코는 나츠메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는데요. 그들이 보여주는 멘토링의 핵심은 별다를 게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요리코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파티시에가 되기 위해선 많은 인생의 경험이 필요해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멘토들의 충고를 살펴보면 의외로 아주 단순한 것들이 많은데요. 어쩌면 그 충고는 이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살아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라고 말입니다. 아프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정작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괴로워하던 상현. 그는 해외에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백신 개발의 실험 대상자로 참여한다. 상현은 이 실험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정체불명의 피를 수혈받게 되고 죽음에서 깨어나 뱀파이어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오늘 영화로 보는 심리학에서 만나볼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밥쥐입니다. 이브가 걷는 빨간 사과를 먹고 수치심이란 감정을 느낀 아담처럼 이브 바이러스 탓에 빨간 피를 수혈받고 욕망을 느끼게 된 성직자 상현. 그는 순교자 세바스찬 같은 삶을 살고자 했지만 그만 뱀파이어가 되면서 극심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것은 피를 원하는 육체적 욕구와 살인을 원하지 않는 정신적 욕구 간의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욕망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교통사고 나서 다친 사람을 욕하는 법은 없잖아요. 누가 무슨 병 걸렸다고 비난하진 않잖아요. 난 좋은 일 하러 거기 같은 거예요. 궤변을 늘어놓으며 태주를 설득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현. 내가 신부라서 날 좋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봐요. 신부는 그냥 직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뱀파이어인 것도 그냥 뭐 식성이나 그냥 뭐 생활의 리듬 문제 그런 게 아닐까. 태주를 사이에 두고 거울 속 자신과 대화하는 것 같은 상현의 모습은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욕망 앞에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태주에게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를 거듭하던 상현. 난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피는 내가 구해준다잖아. 병원에서 훔쳐온 피?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고해성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이 알거든. 그 사람들 다 떨어지면 인터넷으로 모집할 생각이야. 내가 도와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 그러나 결국 자신의 흡혈을 합리화합니다. 심지어 목덜미에 구멍을 내 힘겹게 피를 빨아먹는 태주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하기도 하죠. 머리를 매달아서 욕조 위에 늘어놓으면 빨래처럼 피가 아래로 다 빠질 텐데, 중력 때문에. 그리고는 성스럽게 말을 맺습니다. 조금 빨아먹다 버리는 건 일종의 인명경시 아닐까? 결국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죠. 손 댔어, 안 댔어? 핑계대지 마. 당신은 결국 죽였을 거야. 무슨 이유를 대서든 죽이고 나를 차지했을걸?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사람 안 죽이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뱃속에선 피에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고 날뛰는데 행여 누구라도 다칠까봐 걸음까지 살살 다녔어.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태주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아무리 성스러운 삶을 지향하더라도 내면의 유혹과 욕망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망가지는 존재인 인간. 그리고 그 망가짐과 타락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박찬욱 감독은 섬뜩하고 매혹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힘없이 허물어지자 이를 부끄러워하는 상현과 달리 태주는 자신의 욕망에 어떤 한 점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죠. 행복고전 의상실의 마네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태주. 그녀의 욕망은 이곳을 벗어나 지겹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녀는 영화 내내 붉은 피와 대비되는 차가운 파란 옷을 입고 나오죠. 상현과 처음 관계를 갖고 난 후 부활절 달걀을 먹는 장면이나 낚시바늘이 귀에 걸려 귀가 찢기는 장면 등은 태주가 마네킹같이 핏기 없는 삶을 깨부수고 피로 점철된 뜨거운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상현은 태주가 뱀파이어가 된 순간 자신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랐던 그녀에게 이렇게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태주씨. 자신의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낼 줄 아는 태주.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남편을 없애고자 했던 욕망을 상현을 이용해 실현하죠. 스승이 내주면 그게 무슨 맛이야? 자신의 배부름과 쾌락을 위해 살인을 하지 말라는 상현의 애원도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더 맛있어. 서로의 손목을 물어뜯어 피를 교환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인간이 되고픈 욕망과 인간을 초월하고픈 욕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상현은 성직자라는 최면에 걸려있는 이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하는 박쥐는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며 흡혈로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불쌍한 어둠의 짐승 말이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듯한 인사를 나누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태주씨랑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지옥에서 만나요. 죽으면 그동안 즐거웠어요. 신부님. 저구의 뱀파이어 이야기를 차용해 우리의 질긴 욕망을 보여주었던 영화 박쥐였습니다. 총상을 입고 지중해 한가운데를 표류하던 남자는 어부들에 의해 구해진다. 하지만 그는 기억 상실증. 자신을 추적할 단서라곤 몸속에 숨겨져 있던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뿐이다. CIA 비밀 조직의 암살자 제이스 본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특급 첩보 액션 스릴러
본 아이덴티티. 2002년 개봉한 이 작품은 흥행성과 작품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거머쥐며 대성공을 거뒀는데 3부작으로 이어져 온 본 시리즈의 마리오 명불 허전에서 만납니다. 이 영화는 취향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달라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본 시리즈만큼은 싫어한다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80년대에 출간된 로버트 러들럼의 베스트셀러가 원작인데요. 1988년에 한 차례 영화화된 적이 있습니다. TV용 영화였는데요. 이 작품은 본 시리즈보다 좀 더 원작을 충실히 살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정부 조직과 또 테러리스트 조직 양쪽으로부터 주인공이 추격을 당하면서 모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21세기 들어서 정말 21세기형 스파이 영화, 첩보 영화로 다시 태어나게 된 데는 감독을 맡았던 이 덕 리만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덕 리만 감독이 원작 소설을 읽고 너무나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경비행기를 조종해서 원작자 러들럼을 찾아간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판권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처럼 훌륭하게 재탄생된 자신의 작품을 보지 못하고 러들럼은 안타깝게도 2001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냉전 시대였던 이 80년대에 쓰여졌던 이런 첩보 영화인데 21세기로 바뀐 것,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원인이 있을까요? 이 영화는 구소련도 또 중동 테러리스트도 아닌 정보 조직 내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사회적 흐름을 영리하게 반영하면서도 첩보 영화의 회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인기 시리즈로 자리를 잡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많은 남성분들 이 영화를 액션 영화로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할리우드 영화로선 보기 드물게 사실적인 액션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제이슨 본은 고도로 훈련된 스파이지만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싸우는 모습에서 여느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와는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이제 리얼 액션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보다 보면 서양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좀 동양적인 모습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그 홍콩 영화에서 익히 봤던 또 쿵푸하고는 좀 달랐단 말이에요. 액션 감독인 닉 파웰의 수모모가 컸죠. 이것은 가라데하고 그 킥복싱을 조합해서 만든 칼리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무술이라고 하는데요. 닉 파웰은 바로 전국 우슈 국가대표 출신이고 또 펜싱 챔피언까지 오르기도 했던 아주 스포츠에는 만능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도 이제 제임스 본드가 이제 80년대 전형적인 어떤 정보원 역할을 했었더라면 이 제이슨 본은 그 다음 대체할 만한 좀 새로운 스파이 혹은 첩보원으로 등장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사실 제이슨 본은 제임스 본드를 모델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실제로 소설 속의 제이슨 본은 본드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영화화되면서 아주 다르게 캐릭터로 많이 변했습니다. 맷 데이먼은 헐리우드에서 가장 지적이고 또 모범적인 이미지의 배우였죠. 외모도 첫 번치곤 너무 평범하게 생겼어요. 이처럼 전통적 킬러의 이미지를 역행하는 그의 평범함은 이 작품이 가공의 이야기가 마치 현실적인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맷 데이먼한테 사실은 하늘이 준 기회였죠. 지금까지 늘 공부 잘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생 같은 이미지로 영화의 승부를 걸어왔지만 많은 관객들이 사실은 그런 맷 데이먼의 조금은 좀 식상함을 느낄 때였는데 이걸 기회로 완전히 다른 좀 섹시한 남자 배우를 성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당시 그 맷 데이먼은 베가번스의 전설 등 전작들이 줄줄이 흥행에 참패하고 하락세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작품의 제안을 받고서 석 달 동안 무기 사용법과 각종 무술을 익히고 스턴트맨 없이 직접 촬영에 임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노력이 작품의 진정성을 더욱 높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편부터 연출을 맡은 폴 그린그래스는 전작 블러디 썬데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핸드헬드 기법을 즐겨 사용했는데요. 다큐멘터리적이고 또 다소 아마추어적인 그 이미지까지 과감히 사용해서 사실적인 느낌을 극대화시킨 감독입니다. 그 본 얼티네이텀 시리즈가 사실은 폴 그린그래스의 대표적인 어떤 모든 역량이 좀 압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 특히 이 워털로 씬은 영화사에 남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죠. 모두 실제 장소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감 있는 장면이 가능했습니다. 이 장면을 찍을 때 영화 찍는다는 걸 군중들한테도 숨기기 위해서 소규모 스태프들만 대동하고 그 역 주변 곳곳을 누비면서 다큐멘터리를 찍듯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유심히 바라다 보면은 카메라를 헐개들기 쳐다보는 행인들,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제이슨 본이 계속 기억을 잃고 내가 누군가를 사실 찾아다니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라던가 촬영 기법에서도 이런 혼란을 좀 잘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은 짧게 그 몽타주되어서 나타나는데요. 핸드헬드로 촬영된 장면들은 그 정체성을 잃고 불안정해진 그 주인공의 정신 상태를 아주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국가 혹은 국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인간 병기가 된 한 인간의 어떤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좀 묵직한 주제의식을 가진 첩보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이슨 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집단이나 제도의 중요성이 아닌 그 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o you even know why you're supposed to kill me? Look at us. Look at what they make you give. 저는 이 제이슨 본 시리즈가 계속해서 성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왜냐하면 여름 블록버스터가 시장을 좀 보면은 괴물, 기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진짜 좀 사람 냄새 나고 인간의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작품들을 극장에서 보기 힘든데 이 작품이 좀 단비같이 느껴지기도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시리즈는 그러니까 선악의 그 대결로 이루어지는 블록버스터 영화, 그런 공식을 거스르면서도 흥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영화죠. 시각적 자극보다는 오히려 그 등장인물의 내면 그 세계, 그런 것들, 내면 심리 묘사, 이런 것들에 그 더욱 집중하게 그 만들어졌는데요. 캐릭터의 심리에 다가가는 그 재미야말로 영화가 가진 본연의 즐거움이라는 걸 관객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준 그런 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세 편을 모두 다 연달아서 봐야지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좀 한 편 한 편 어떻게 맷 대면이 바뀌어갔나 보고 싶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영화 소식 그리고 영화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는 시원한 공포영화, 한국 공포영화 한 편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1998년 10월) 드디어 일본 대중문화가 부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하나비가 일본 영화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죠. 우울한 색조의 푸른 화면과 사실적인 폭력 묘사가 인상적인 이 작품은 감독의 이름을 딴 기타노 블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일본 영화에 대한 국내 관객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삶과 죽음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배우 겸 감독 기타노 다케시를 만납니다. 기타노 다케시는 뼛속까지 광대입니다. 광대는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 전체를 희화화하는 권력자입니다. 비트 다케시라는 개그맨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구로사와 아키라의 뒤를 잇는 위대한 감독으로 추앙받는 지금까지 기타노 다케시는 광대 근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조롱하고 해체하는 광대로서 그가 세상을 무너뜨리는 폭력과 웃음을 소재로 즐겨 사용한 건 당연한 일이죠. 관객은 다케시 영화에 열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세상의 잔인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일 겁니다. 불편한 진실을 익살스럽게 꼬집어내는 골개미, 이것이 바로 다케시 예술의 진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던 그는 명문 메이지 대학에 진학하지만 시위에 휘말려 퇴학당합니다. 그 1974년 비트 다케시라는 이름으로 더 투 비츠라는 만담 콤비를 결성합니다. 이 콤비는 전곡을 찌르는 유머와 기어이 한방 먹이는 지독한 독설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죠. 그러던 중 1989년 처음으로 주연을 맡게 되는데 그 영화가 바로 그 남자 흉폭하다였습니다. 기타노 다케시가 연출을 맡아 감독으로 데뷔합니다.
그는 개그맨과 영화배우로 일할 때는 비트 다켓이라는 이름을, 영화감독으로 일할 때는 본명인 기타노 다켓이라는 이름을 따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영화 속에서만큼은 자신을 거짓 없이 대한다는 의미이며,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진실은 미소가 거친 싸늘한 무표정과 패배의 절망감으로 얼룩진 인간 그 자체란 의미입니다. 그는 1990년대에 오키나와 3부작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을 찍습니다. 3-4 곱하기 10월, 소나티네, 하나비는 모두 오키나와가 등장하는 야쿠자 장르 영화들이죠. 이 영화들을 통해 그의 폭력 미학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다케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세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치로 폭력을 이용하죠. 그의 폭력적인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은 소나티네입니다. 특히 첫 쇼트에 등장하는 작살에 꿰인 물고기는 영화 전편을 관통하고 있는 죽음의 이미지를 대표하죠. 이런 다케시의 초기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폭력을 쓰는 대상이 모두 중년 사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가 본 일본 중년 남자는 내면의 흉폭함을 감추고 사는 일상의 야쿠자 같은 존재들인 거죠. 폭력은 상처받고 비뚤어진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려는 처절한 절규로 보입니다. 1994년 그는 오토바이 사고로 뇌수술을 받고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사고로 얼굴 표정 짓기가 힘들어진 그는 더욱 무표정한 얼굴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그는 이 죽을 고비를 넘긴 뒤 자신의 청소년기를 자전적으로 그린 영화 키즈 리턴을 발표하며 재기에 성공하죠. 이 영화로 그동안 중년 남자들의 폭력에 집중하던 그가 그 폭력들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밑에 나로 반대로 기쿠지로의 여름은 그가 보여주는 순수한 동심입니다. 기쿠지로라는 이름도 자신의 아버지 이름에서 직접 따온 거죠. 함께 길을 떠나는 9살 소년과 중년의 건달의 여행담에 슬랩스틱 코미디를 가미하며 웃음을 유발합니다. 침묵과 격렬한 폭력이 교차하고 대사와 설명이 극도로 생략된 이전의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연출력을 보여주며 그가 한층 여유로워졌다는 걸 보여준 첫 작품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과거, 그리고 사고 후 그가 극복할 미래를 전부 영화에 쏟아내며 영화와 함께 그 스스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토이치의 마지막 군무 장면은 다케시의 싸움이 이제 한숨 돌려가는 게 아닌가 싶은 안도감마저 느끼게 해줍니다. 다케시는 앞선 영화들에서 끊임없이 주인공들을 몰아쳤습니다. 소나티네 마지막 장면에서처럼 행복의 절정에서 모두가 킬러의 손에 죽어버리는 시기죠. 그 시절 다케시는 여유가 없고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자토이치에선 한판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려준 만담가가 마지막에 껄껄 웃으며 이건 모두 재미난 옛날 이야기였다는 식으로 끝을 냅니다. 이전 다케시라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소죠. 다케시는 자기 안의 폭력을 영화로 치유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픔에 우리가 공감해왔던 거겠죠. 그리고 조금은 치유된 다케시를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는 기타노 다케시의 모든 것, 다케시스 포스터의 설명문입니다. 실제로 영화에는 기타노 다케시의 채취가 듬뿍 묻어나 있는데요. 다케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웃음으로 과장된 빛 다케시와 지나치게 냉혹한 기타노 다케시가 어떻게 충돌하고 화해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영화 곳곳에는 다케시 감독의 전작들과 출연했던 영화들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배치돼 있죠. 또 그와 인연을 맺은 배우들도 모두 등장합니다. 그는 어쩌면 다케시즈라는 영화를 통해 자신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정체성을 정리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미디언, 배우, 감독, 화가, 교수, 작가라는 명함 뒤에 가려진 다케시를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건 어쩌면 바로 그 자신이 아닐까요? 미즈노, お前隠れろ。一人ぐらい生きてねえとよ。結果わかんねえじゃねえか。 인생을 한 번 더 다시 산다고 해도 역시 나는 몇 억도의 고온으로 활활 타오르는 삶을 택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기타노 다케시.
이런 열정이야말로 삶에 지친 우리가 그의 영화로 위로받을 수 있었던 진정한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시네마 천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블라인드 연출한 안상훈이라고 합니다. 눈이 안 보이시나 봐요? 네, 망막을 다쳤어요,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뺑소니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며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색다른 시각의 긴장감을 전하는 영화 블라인드. 영화를 연출한 안상훈 감독과의 소통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보지 않는 자가 이 사건을 재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목격자라는 어떤 말 자체도 일단은 그 모순이 있는 이제 그런 설정이 오히려 되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잘 표현을 해내는 게 또 제 스스로에게도 어떤 도전이자 이제 숙제가 되었던 거죠.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된 경찰대생 수아. 앞이 보이지 않는 삶에 차츰 적응해 가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탄 택시가 뺑소니 사고를 냈음을 직감하게 된다. 사고 났어요? 키는 170 중반대 한 5, 6? 다부진 체형이었어요. 자신의 추리력을 바탕으로 듣고 느낀 사건의 정황을 세밀하게 진술하는 수아. 본 거 말고 들은 거 위주로 해보는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사건을 직접 보았다는 또 다른 목격자가 등장하는데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아 왜 이렇게 맞다니까? 수아와 상반된 진술을 하는 기석.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목격한 뺑소니 사고가 최근 발생한 여대생 실종 사건과 연관됐음을 알아내고 범인은 사건의 목격자인 수아와 기섭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너 지금 나 보여? 나 지금 나 보고 있는데? 이 영화의 진짜 공포, 그러니까 스릴감 넘치는 장면들은 이제 수아의 그 제약 때문에 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해자는 수아를 볼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공포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관객들로 하여금 온전히 수아에게 감정이입을 시키는 게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 상황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어떤 두려움. 결과적으로 이제 영화의 재미, 이 스릴러적인 재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 범인을 쫓아낸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돼? 좋아요. 왼쪽이요.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둘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불완전한 부분을 서로가 이렇게 케어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건데 누구 한 명이 사실이고 누군가가 100% 맞고 누군가는 완전 틀리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스릴러적인 쾌감보다는 그 수아와 기섭 사이의 어떤 정감, 교류, 인간적인 소통 이런 것들이 좀 후반부에 가서는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시각장애라는 코드를 단순히 어떤 그 장르적 어떤 그 쾌감이나 어떤 재미를 위해서만 이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휴머니즘, 그러고서 영화적인 어떤 감동.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리는 그런 어떤 장르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사이코패스 부분이 살짝 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저는 들었거든요. 악인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화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악인에 대한 어떤 묘사나 어떤 설명을 줌으로써 이 사람에게 어떤 또 이렇게
동정심이 간다던가 뭐 그런 거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철저하게 악으로 버려두고 싶다. 범인 얼굴 모르고도 무작정 쫓는 게 형사고 형사 얼굴 알고도 도망가는 게 범인입니다.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코믹한 캐릭터인데 사실은 이렇게 주제 같은 것들은 툭툭 내던지면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중차대한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와, 내 생각해도 진짜 멋진 말 했네. 처음에는 그 은퇴를 앞둔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 형사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윤창호 PD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영화 소개 방송을 보다가 그 조이봉 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 배우분이. 그러면서 뭔가가 딱 오더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재밌을 것 같다. 아니, 왜 알았는겨? 젊은 그 형사인데 이런 캐릭터를 가진 그런 형사로 바꾸자 해서 배우에서 영감을 얻어서 오히려 캐릭터가 발전된 케이스네요. 그래서 그런 수아의 안내견, 슬기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사람 배우 못지않게 맹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제 마음의 역할을 했던 이제 달이라는 이제 연기견인데 연기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는 그 다리밖에는 없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그런 진한 감정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개들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눈을 감는 게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친구는 눈을 감는 연기가 됩니다. 타고난 연기예요? 블라인드 보시는 관객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는 영화라기보다는 이렇게 경험한다, 체험한다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꼭 극장에서 영화를 경험을 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네마 피플에서 만나본 기타노 다케시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자동차 광인데요. 너무나 포르쉐가 갖고 싶어서 샀는데 막상 타고 다니다 보니까 포르쉐의 멋진 디자인을 볼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몰게 하고 그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자신의 포르쉐를 감상했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기타노 다케시가 좀 기인 같은 풍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참 그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남이 보기엔 벌써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좀 부족해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준비한 시네마 천국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Just go with the flow, move your feet as you're rocking to the beat. Kiss your girl on the cheek, cause she looking so sweet.